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산장을 예약했다. 그곳은 예전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고 했다. 출발 당일 민수와 친구들은 차를 몰고 산장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이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었다. 컴컴한 숲길을 헤매다 도착한 산장은 꽤나 낡고 허름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그들은 산장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풀고 간단히 정리한 후 술판을 벌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장을 둘러싼 숲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라도 얻은 듯이 신비로운 소리들로 가득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머리 위에서 나는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파티를 즐겼다. 그때 방 안에 있던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가 창밖을 흘끗 보았다. 창문 너머로 저 멀리 숲 속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불나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불빛이 같은 장소에 서 있었고 마치 누군가 랜턴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친구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광경을 이야기했고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숲 속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낮에 보았던 밝은 숲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들 사이로 소름 끼치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불빛은 조금씩 변하였고 마치 그들을 유도하듯 천천히 이끄는 것 같았다. 다들 긴장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발길을 돌려 산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산장으로 향하던 길, 그들은 더 이상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느끼기 시작했다. 저 멀리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서로를 한심시키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널리 퍼지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예리한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은 산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산장에 도착한 후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숲은 처음처럼 고요했다. 안도감이 밀려든 그들은 별일 아니었다며 웃어넘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자꾸만 창밖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깜빡 잠들었던 그는 갑자기 바깥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그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을 뿐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민수는 아직도 그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그림자는 더 선명해졌고 다시 한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에서 못난 익은 얼굴을 겨우 알아챘다. 그러한 일이 익숙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긴 세월 동안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그림자는 이미 100년 전 이곳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이 산장의 처음 주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였다. 그 후로 민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그날의 비밀은 오로지 그와 그를 바라보던 그림자만이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늦은 시각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보통 30분 정도 걸렸지만 그날따라 느껴지는 피로 때문에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사람들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게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문득 호러 커뮤니티라는 사람들이 후기와 경험담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클릭해본 나는 어느새 그곳에 빠져들고 말았다. 다양한 기이한 경험담이 넘쳐났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와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그 제목이 주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에 유령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기만 했던 내용은 점점 더 사실적이고 두려운 장면들로 바뀌어갔다. 글쓴이는 지하철 유령이 승객 중 하나로 가장해 그들과 함께 여행한다고 주장했다. 그 유령은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괴한 형체로 변해가며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알아채게 된다고 했다. 이야기의 말미에는 만약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면 조용히 하라. 그녀는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이야기를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묘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주위 승객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내가 깜빡 졸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하철은 낯선 역에서 멈춰 있었다.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느껴졌다. 당시 승객들은 같은 칸에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내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흡사 열차에 창문에 비친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보려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섬뜩한 오한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확실히 앞서 읽었던 글과 너무도 유사한 장면이었다. 나는 재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휴대전화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화면에는 아직도 그 곁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본다면 절대 웃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순간적으로 웃음 섞인 탄식이 흘러났지만 이내 곧장 그 뒤를 따라온 한기를 느끼며 나는 급히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긴 플랫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무게감은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허둥지둥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던 후로 나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인터넷에서는 이러이러한 비슷한 공포 이야기를 마주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멈칫하고 만다. 공포는 현실에 있을 때보다 머릿속에서 피어날 때 더 끈질기고 다중적인 형태를 갖는다. 이 모든 게 인터넷에 떠도는 허구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경험은 언제나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일상에 혼합될 때 그 허구는 우리를 더욱 덜컥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지 오래였고 주변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막차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지하철 객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고 나는 차가운 금속 시트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을 떠돌았다. 몇 정거장 지나자 객실에는 나를 제외한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함이 더 컸기에 나는 모른 척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문득 반대편 창문에 비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길고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서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객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객실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속으로는 자신을 다독이며 그저 피로감 때문에 생긴 환각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 여자는 어디에 있으며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결국 나는 커다란 한숨을 쉬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면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앞좌석 등받이 너머로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가줄래요? 놀란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은 터널을 빠져나가며 반대쪽 창문에 더욱 선명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문득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원피스 아래 바닥에 닿을 듯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핏물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급히 달리기 시작했고 근처의 출구로 미친 듯이 뛰어내렸다. 그리고 실수를 준 창문 밖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열차는 이미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나와 함께 가고 싶었던 것일까?
며칠 후 지하철 안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글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목격되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행적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날 밤에 그 여자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도 가끔 밤늦게 그 지하철을 탈 때면 어디선가 그녀가 나타날 것만 같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 왜 나를 불렀던 걸까? 그 끝없는 의문과 공포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 해마다 늦가을 마을 사람들은 밤에 행진이라는 축제를 열었고,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였다. 왜냐하면 이 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주인공인 민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낡은 할머니의 집을 상속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마을에 발을 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이 축제의 전통과 규칙을 알려주었고, 민수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준비를 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되었다. 마을 중심 광장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작은 초를 들고 있었고, 민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마을의 어르신이 나타나 제사를 지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홀로 걸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마주하세요. 그러나 절대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민수는 어르신의 충고를 머리에 새기고 촛불을 손에 쥐고 어두운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발소리와 심장의 고동만이 들렸다. 그렇게 혼자 걷던 민수는 어느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썩은 냄새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향이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민수는 등을 돌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며 계속 걸어갔다. 걷는 동안 인기척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너무 가까워져 그의 귀에 실감나게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야, 넌 도대체 무엇을 원하니? 그 음성은 그가 수십 년 전에 작고한 어머니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민수는 마음속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싸우며 계속 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걸어가던 민수는 어느덧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을 중심에는 촛불을 끄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 등을 돌리지 않은 것이 옳았으나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다가오며 이제 알겠지? 욕망은 결코 우리가 지닌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할머니의 집에 머물며 마을의 일원으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밤의 행진을 통해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과 그리움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슴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매년 밤에 행진이 끝날 때마다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속삭임을 기억하며 그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립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매년 늦가을 밤 민수는 여전히 밤의 행진에 참여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었다.